야, 솔직히 말해. 9월 모고 30번, 34번 틀린 놈들 많지? 이거 두 개만 딱 해결하면 수능에서 한 문제 더 맞는다. 레알임. 근데 문제는 이건 어디서도 못 들은 거라니까. 지금 안 보면 그냥 수능장에서 또 털리는 거야. 끝까지 들어. 이번 영상 보고 나면 네 인생 달라진다. 네, 일단 이번 구평에서 뭔가 좀 특별하게 나왔다 할 만한 문제는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작년 6평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작년 6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버지의 땅이라는 현대소설에서 그 두 문제 정도가 굉장히 좀 특이하게 나왔었고요. 좀 난이도가 있게 나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작년 6평 마찬가지로 현대시에서 이제 제가 누누이 얘기한 단어의 표면적인 의미 함정이 되게 딥하게 나온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6평도 그렇고 올해 9평도 그렇고 뭐 그렇게 특이할 만한 점은 사실은 발견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일단 올해 6평 같은 경우에는 뭐 작년 수능의 기조에 맞게 대부분 문학이 일치불일치 형식으로 문제가 풀리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9평 같은 경우에는 뭐 올해 6평처럼 완전 일치불일치적으로 뭐 대부분의 문제가 풀리게 뭐 그런 식으로 단순하게 나왔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문학에서 오답률이 높은 문제들을 봤을 때 뭔가 특이한 풀이는 사실 없죠. 뭐 제가 다 말한 거 안에서 나오니까 특이한 풀이는 없지만, 그냥 진짜 딱 정석적으로 난이도를 올릴 만한 그런 문제들이 좀 나와줬던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그것들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은, 이제 가르쳐 준 것들을 일관성 있게 이번 9평 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같이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실전적으로 얻어갈 수 있는 태도들이 무엇이 있느냐까지도 제가 같이 점검을 하고 넘어갈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작년 수능도 그렇고 올해 6평도 그렇고 일치불일치적인 기조가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일치불일치부터 알고 가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여러분이 선지를 풀 때 이런 식으로 가는 적이 많았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1번 선지부터 5번 선지까지인데요. 동그라미 5개라고 제가 아이들한테 설명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 5개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맥락 판단으로 쭉 풀었을 때 5개가 전부 다 맞는 상황이 나올 거예요. 이럴 때는 제가 일단은 무조건 그냥 넘어가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당장 여기서 내가 일치불일치를 찾는다고 해서 계속 봤던 거를 또 보는 거기 때문에 일치불일치를 찾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쭉 넘어가고 다시 돌아와서 그러니까 그 페이지에 있는, 예를 들어서 뭐 문학이 1번부터 5번까지 있다고 했을 때 2번에서 걸렸으면 5번까지 풀고 나서 다시 2번으로 돌아오라는 이야기겠죠. 그렇게 2번으로 돌아와 주고 일치 불일치 위주로 살펴보라는 거예요. 이런 동그라미가 5개가 나온 상황일 때 말이죠. 자, 일단 이 유형들을 차례차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9평에서 일단은 18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8번 21번 모두 전형적인 이제 일치 불일치 문제 유형인데요. 이게 그렇게 막 크리티컬하게 어렵지는 않았는데 18번에서는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21번에 정답 선지가 5번이었는데 5번 선지 같은 경우는 주인공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상황을 확인할 수 있군. 여기서 그냥 이게 그냥 내용적인 사실일치 불일치로 정답의 근거로 틀린 거라 뭐 크게 어렵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18번의 5번 선지 같은 경우는 조금 헷갈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이거는 좀 자주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번은 이제 주체 구분이라는 일반화를 하나 가지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18번에 5번 선지 보시면은 이화는 백발노인과 노파가 지르는 소리를 듣고 고함을 치며 나무를 베었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네, 여기 지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군이 마지못하여 일시에 벤이라 라고 나와 있죠. 자, 나무를 여러분 누가 벤 거죠? 이 주인공인 이화가 아니라 제군들이 벤 것이죠. 때문에 이 선지가 틀린 거예요. 왜냐, 18번의 5번 선지를 보면 이화는 백발노인과 노파가 지르는 소리를 듣고 고함을 치며 나무를 배웠다라고 하고 있죠. 누가 배웠다라고 하고 있죠? 이화가 배웠다라고 하고 있죠. 근데 지문에서는 이화가 아닌 제군들, 군사들이 배웠다고 하기 때문에 그냥 내용적인 사실 일치불일치로 가볍게 틀렸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 그냥 대충 넘어가면 그랬나 하고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은 이 일치불일치 동그라미 5개 나온 상황에서는 이런 거 하나하나 확인해줘야 되는데, 뭐 이런 주체 구분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그냥 까먹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하나 강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소설의 이제 3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든 일부 등과 같은 걸로 뭐 대부분 독서에서 이런 식으로 일치불일치 장난을 많이 쳐놓는데요. 이번에 문학에서 한 문제 나왔는데 이거 아이들이 굉장히 헷갈려 하더라고요. 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대소설 같은 경우에는
34번도 같이 볼 예정이기 때문에 이 중간 부분까지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일치불일치 관점에서 집중할 33번을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부분 줄거리. 위세를 떨치던 안양덕 집안에서 머슴으로 일하는 김원석이 양덕 영감의 집에서 명절떡을 훔쳐온다. 이 떡으로 또새 아버지와 치전 길성 아버지 떡먹기 내기를 하다 치전이 급체로 죽는다. 이 일로 인해 순사가 양덕 영감을 찾아온다. 자, 앞부분 줄거리 이거 그냥 앞부분 줄거리라고 해서 대충 읽고 넘어가셨을 수도 있는데요. 자, 이것도 하나 일반화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문류에서 자주 나오는 함정이라기보다는 좀 잘 꼬는 방법이죠. 산문류 초반에 인물 관계가 복잡할 때는 여러분 반드시 정리를 해주시고 가셔야 됩니다. 자, 중후반에 나오면 괜찮나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중후반에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괜찮아요. 왜냐면 여러분이 산문류를 좀 초반에 접근을 할 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초반에 인물관계가 이런 식으로 되게 꼬아져서 나오면은 그냥 슥슥슥슥 넘어가지 말고 반드시 손으로라든지 머리로라든지 한 번 정도는 꼭 정리를 하시고 넘어가셔야 돼요. 예를 들어 중후반에 갑자기 인물관계가 좀 튀어나오고 어렵게 나오는 경우에는 사실은 괜찮아요. 왜냐면 여러분이 이걸 초반에 읽으면서 쌓아둔 그런 배경지식적인 스토리가 있잖아요. 초반에 이미 읽어놨으니까 어느 정도 인물 관계가 파악이 됐을 것이고 그 안에 추가되는 거는 충분히 여러분이 소화를 하실 수가 있을 텐데 이것처럼 초반에 인물 관계가 되게 복잡하게 나오면 반드시 머릿속으로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얘기죠. 이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어쨌든 이걸 강조하려는 건 아니었고요.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리 오너라 하며 순사는 죄인이나 다루듯이 원석이의 소매자락을 잡아 제친다. 순사라는 걸 보니 이제 일제강점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일본 경찰인 것 같아요. 가슴이 떨리나 하는 대로 내버려 두었다. 설령 죄가 돌아온다 하더라도 받는 것이다. 고까지 생각하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하였다. 보시면은 굉장히 원석이는 어떤 상태예요? 쫄리는 상태죠. 쫄리는 상태지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안 쫄리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마당에 들어서서도 원석이의 소매를 놓지 않고 큰 방에다 대고 주인을 부른다. 아, 순사가 이 원석이라는 아까 머슴이 있는데 이 사람을 막 붙들고 의학을 주면서 주인 나와! 뭐 이러고 있는 건가? 뭐 지랄하고 있는 건가? 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랬더니 노영감이라는 사람이 또 등장을 하죠. 노영감이 내다보다가 야 나가봐 하고 소리를 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약 냄새를 맡아보는 선달씨가 나왔대요. 자, 인물관계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대충이라도 정리하고 가셔야 됩니다. 당신이 주인이요. 뭐 순사가 말하는 거겠죠. 아니에요 하고 이 늙은이는 벌벌 떨면서 뒤로 들어가더니 곧 양덕 영감이 나왔다. 왜 그러우? 자, 일단 여 부분은 이제 외양 묘사기 때문에 요 정도 가볍게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주인이요 호주요 하고 영거푸 물었다. 순사가 물어본 거겠죠. 양덕 영감은 왜 그러는지 잠깐 머뭇거리다가 네! 하고 겨우 그러나 아까보다는 조금 수그러진 목소리로 대답을 했다. 주제소로 좀 갑시다. 어서 옷 이부. 무슨 일인데요? 나도 모르. 어서 옷 갖다가 이부. 이러는 동안에 노영감은 마루로 나서고 자, 꽃갈 참봉 또 나와요. 이거 인물관계 계속 나오고 있는데 계속 정리해 주시면서 읽어야 됐습니다. 꽃갈 참봉은 누가 기별했는지 안에 눈이 동그라져서 꽃갈 썼으니까 꽃갈을 휘젓고 튀어나오고 아들 손자 하인 할 거 없이 마당이 빽빽하게 차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나와요. 원석이 처가 나와요. 이거 그냥 대충 읽다가 원석이라고 생각하면은 잣되는 거예요. 원석이 처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원석이 처는 코끝이 빨개서 튀어나와서 동그란 두 눈을 회회 내졌다가 남편이 순사에게 붙들려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니 남편이 붙들려 있는데 당연히 뭐 나왔겠지 뭐라고 하려다가 위에 나온 그 꽃갈 참봉 방금 나온 꽃갈 참봉이 지랄한 거야. 꽃갈 참봉께 호령만 당하고 사람의 틈으로 다시 물러선 거죠. 여기 이 부분이 제가 조금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여기서 인물이 갑자기 파파바박 나오고 뭔가 상황이 되게 난잡해져요. 여기서 그냥 정신줄 놓고 슥슥 읽었다가 밑에서 완전히 힘들었겠죠. 여기서 많이 힘들었겠죠. 왜 그러슈? 치전이 죽은데 무슨 상관이 있는 줄 알고 그러슈? 그 일이면 내가 자세히 하니 나하고 갑시다 하고 꽃갈 참봉이 말한 거죠. 이 위에를. 이 말에 누구보다 놀란 사람은 근데 이 치전이 죽은데 무슨 상관이 있는 줄 알고 그러슈라고 이 말에 누구보다 놀란 사람이 원석이었대요. 원석이가 누구였죠? 아까 떡 훔쳐온 머슴 있잖아요. 지금 순사한테 의학당하고 지금 붙들려 있는. 벌써 소문이 돌았던 게다. 응? 치전이가 죽었어 하고 놀라는 소리도 그중에서 들렸다고 합니다. 자, 잘 들어봅시다. 이 말에 누구보다 놀란 사람이 원석이었죠. 무슨 말이었죠? 이 말은 뭐였죠? 치전이 죽은 일. 치전이 죽은 걸 누군가 알고 있다는 생각에 원석이가 많이 놀란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치전이가 죽었어 하고 놀라는 소리도 들렸대요. 뭔 소리냐? 치전이가 죽은 걸 알고 있는 사람, 꽃갈참봉처럼 알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요 줄을 보면 모르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죠?
자, 이러고 바로 33번에 2번 선지 가보겠습니다. 자, 2번 선지 니은. 이 말에 누구보다 놀란 사람은 원석이었다. 자, 이 말은 뭐였죠? 치전이 죽은데 무슨 상관이 있는 줄 알고 그러슈라는 꽃갈참봉의 말이었습니다. 공유되지 않고 있다고 여겼던 일, 치전이 죽은 일이죠. 이 일을 모두가 이미 알고 있었음을 알게 된 데에 따른 반응을 나타낸다. 자, 이거 헷갈리시면은 안 되죠. 여러분, 어디가 틀린 거죠? 이것도 완전 전형적으로 이 상황 아닙니까? 문학에서 일치불일치. 선지를 풀었는데 동그라미만 5개가 나온 거야. 완전 잣됐죠. 어떻게 해요? 돌아갔다가 다시 와서 일치불일치 위주로 확인해보기. 그때 눈에 걸렸던 게 뭐가 걸려야 되냐? 바로 모두가가 걸렸어야 되는 거죠. 자, 공유되지 않고 있다고 여겼던 일을 모두가 이미 알고 있었음을 알게 된 데에 따른 반응을 나타낸다. 자, 모두가가 틀린 거죠. 왜? 아까 누군가는 알고 있었으니까. 응? 치전이가 죽었어? 하고 놀라는 소리도 그 중에서 들렸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좀 구평에서 되게 디테일한 사실일치 불일치 문제를 하나 줬어요. 근데 이거를 뭐 일반화하기에는 좀 애매하긴 한데 근데 어쨌든 구평에 나온 거니까, 그리고 오답률도 높았으니까 어느 정도 같이 알아가 보도록 하자면은 바로 여기 33번 모든 일부 등 이 수량을 좀 확인을 해주자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구평에서 기억해야 될 일치불일치 두 가지 뭐였죠, 여러분? 18번에 있어서 주체 구분. 이화가 한 일인지 군사가 한 일인지. 근데 선지에서는 이화가 했다고 나왔기 때문에 틀린 선지였고요. 33번. 모두가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뭐 그걸 들어서 이번에 처음 한 놀란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는 아니었다. 자, 되게 좀 상세하게 사실 일치불일치를 좀 물어본, 제가 좀 딥하게 물어본 문제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33번의 2번 선지, 이 모두가 같은 경우는 이번 구평에서 반드시 분석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문학에서의 일치불일치를 같이 본 거죠. 이번에는 무엇을 볼 것이냐? 여러분께 강조를 드리는 거죠. 맥락에 따른, 자, 일부분이 아니에요. 맥락에 따른 부정. 맥락과 반대인지, 맥락과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맥락과 반대이면 당연히 틀린 선지겠고, 맥락과 관련이 없어도 당연히 틀린 선지겠죠. 근데 맥락과 관련이 없는 게 어렵다 그랬죠. 왜냐? 맥락과 반대인 선지는 굉장히 여러분이 쉽게 틀린 걸 알 수 있다고 했지만, 맥락과 관련이 없는 선지는 여러분이 자꾸 어때요? 관련을 만들기 때문에 조금 난이도가 올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고 과정은 반드시 기억해줘야 되고, 뭐 기억할 것도 없이 너무 평가원 수능 문학에서 정직하게 정석적으로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같이 확인을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맥락과 관련 X. 왜 어려워? 맥락과 관련이 없는데도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관련을 자꾸 억지로 관련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죠. 이거 뭐 제가 지금까지 한 거 전혀 새로운 얘기 한 게 단 하나도 없고요. 제가 항상 이제 진짜 정석적으로 말하는 것만 여기서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24번과 30번 좀 애매하긴 한데 30번이고요. 자, 24번과 30번인데요. 30번은 총 이제 좀 실전적으로 좀 생각의 경로를 총 두 가지를 제시를 해 드릴 거예요. 근데 그 전에 24번부터 보는 게 좀 더 이해에 유익할 것 같기 때문에 24번부터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말씀드리면은요, 여러분. 제가 항상 이 지문 읽기 전에 뭐 하라 그러죠? 보기부터 보라 그러죠. 자, 근데 보기 그냥 무지성으로 막 그냥 읽고 가는 거예요? 절대 아니죠. 자, 보기를 먼저 읽는 이유는 뭐예요? 지문에 앞서서. 보기에서 지문의 내용을 읽을 때 좀 더 도움될 수 있는 부분을 뽑을 수 있나? 이 지문을 읽을 때 내가 내용적으로 좀 더 편하게 읽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을 때 보기를 먼저 읽자는 거잖아요. 자, 그랬을 때는 보기를 무지성으로 읽는 게 아니라 진짜 직관적으로 단순하게 뭐 해야 돼 이게 아니라 그냥 보기에서 내가 내용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만 그냥 뽑고 그냥 버리자. 바로 이 얘기입니다. 자, 24번 보기 있으니까 한번 볼까요? C는 보조관념을 통해 원관념으로 바로 넘겨요. 안 읽어도 된다는 판단이 바로 들어야 돼요. 왜? 내가 지문을 읽을 때 내용적으로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게 있나? 직관적으로 아주 단순하고 직관적이게 내용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이 있나? 뭐 이런 게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직관적이고 단순하진 않잖아요. 바로 제끼시면 됩니다. 자, 26번 보기 볼게요. 자, 가에서는 인생의 황혼기. 이거는 가시는 뭐예요, 그러면? 황혼기, 인생의 황혼기에 대한 황혼기 마무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구나. 도움이 되죠. 가지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다해서는 사물의 형태와 주관적 판단에 바로 fuck it 하시면 됩니다. 다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보기에서 우리가 뭐만 빼고 이제 지문을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가에서는 인생의 황혼기를 맞고 있다. 요것만 빼고 바로 가지문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가지문 한번 읽어볼게요. 유잔하게 유자가 열리고
귤나무에는 귤이 열리는 이 지순한 길은 바다로 기울었다. 자, 몰입하면서 읽으시되 쉬운 말로 바꿔주면서 읽으면 된다고 했죠. 정확하게는 이따가 설명드릴 건데 지금은 조금 여러분처럼 좀 실전적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게. 뭔 개소리야? 이게 뭔 병신 같은 소리야?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길에는 자갈이 빛났다. 일단 뭐 황혼기라 얘기했으니까 뭐 관련된 거기 차고 읽으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자, 두 번째. 길에는 자갈이 빛났다. 건조한 가을길에 사뿐한 가뿐한 나의 신발. 이게 뭔 개소리야? 하고 읽는 거예요. 황혼기랑 관련돼 있는 거야. 근데 보세요. 겨우 무거운 젊음의 젖은 구두를 벗은. 자, 황혼기에 대한 얘기를 했다고 했는데 젊음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요? 무거운 젊음의 젖은 구두. 자, 평범하게 생각해서 제가 항상 평범한 생각 강조하죠. 지문을 읽을 때는 선지를 판단할 때는 문학에서 이게 젊음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막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 것 같아요. 누가 봐도 평범하게 생각했을 때 황혼기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무거운 젊음의 젖은 구두라 했을 때 별로 젊음을 그렇게 좋게 표현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길은 바다로 기울고 발바닥에서 느껴지는 이 신비로운 경사감. 뭔진 모르겠는데 그냥 뭐 황혼기에 대한 얘기. 아, 모르겠고 황혼기 왔다 황혼기 왔다 이 얘기 아닌가? 겨우 시야가 열리는 남색 심오한 잔잔한 색이 하늘과 맞닿을 즈음에 이 신비스러운 수평의 거리감. 뭐 왔다겠죠. 황혼기 왔다겠죠. 모르겠고 황혼기 왔다겠죠. 유자나무에 유자가 널리고 귤나무에 귤이 열리는 이 당연한 길은 바다로 기울고 가뿐한 나의 신발. 나의 뒤통수에는 해가 저물고. 아, 해가 저문대요. 근데 이건 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해가 저무는 거. 해가 저문다는 건 뭐예요? 뭔가 막이 내리고 끝이 내린다는 거죠. 아, 이거는 확실히 황혼기에 대한 이야기구나. 그냥 근데 모르겠고 그냥 보기에서 그랬으니까 이거는 그냥 황혼기 관련된 거야 일단은. 왜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뭐 유자나무에서 유자가 되고 귤나무에서 귤이 열리는데 뭘 알 수 있어요? 그냥 황혼기구나 그런갑다 하는 거예요. 저녁 햇살 속에 자갈이 빛나는 길은 바다로 기울고 나의 발바닥이 신비스러운 경사감 5 기우는 세계요. 24번에 5번 선지 볼게요. 자, 우리가 나지문은 안 읽었어요. 근데 일단 이 앞에 걸로만 좀 선지를 보도록 할게요. 자, 가에서 길에 놓인 자갈을 빛나는 것으로. 요건 눈이 부신 속성을 가졌다는 유사성을 바탕으로 관련지어 희망을 추구하는 화자의 내적 지향을 드러낸 것이겠군. 여러분 이거 맞는 선지입니까? 틀린 선지입니까? 진짜 정석적으로 어때요? 정석적으로 맥락과 자, 이 부분의 맥락과 관련이 없는 선지. 너무너무 정석적으로 진짜 관련 X 선지의 정석. 내년 교재에 실으려고요 이거. 관련 X 선지의 정석이에요. 자, 길에 놓인 자갈을 빛나는 것으로 한 게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지문 읽었을 때 뭔 개소리야 라고 했죠. 그게 맞는 거예요. 다만 보기에서 내용을 빼냈을 때 뭐예요? 그냥 황혼기를 계속해서 찬양하고 있구나. 근데 이 길에 놓인 자갈을 빛나는 것이라 했을 때 뭐 황혼기에 대한 찬양 이건 맞을 수밖에 없죠. 지문 전체 맥락이 황혼기 찬양이니까. 근데 여기에서 희망 추구가 이 부분의 맥락과 대체 어떠한 관련이 있는 거죠? 맥락과 반대인 경우는 여러분이 너무 쉽게 푼다 했어요. 예를 들어 맥락이 나 너무 재밌어 너무 기뻐했는데 선지에서 너무 슬퍼 하면 완전 반대죠. 이런 건 쉬워요. 근데 지문에서 나 너무 똥마려 뭐 나 너무 배 아파 라고 했는데 선지에서 너무 슬퍼 라고 나오면은 이거는 관련이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얘가 배 아프고 똥마려워서 슬프구나라고 자기 맘대로 관련을 짓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길에 놓인 자갈을 빛나는 것으로 희망 추구가 평범하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맥락과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 부분의 맥락과 희망 추구가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봤을 때 명백하게 관련이 없지만 여러분이 빛나니까 희망인가? 라고 뭐 하는 거예요? 관련을 지으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관련을 억지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진짜 너무너무 정석적으로 나오는 선지이기 때문에 정석적으로 나오는 유형이기 때문에 이거 틀렸으면 진짜 반성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자, 정석적으로 맥락과 관련 X 그런 문제였고요. 자, 이제 그러면 대망의 30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번도 마찬가지로 보기 읽고 내용 뽑은 다음에 지문 읽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보기에서 뭐라고 했나요? 가는 여성이 자연에서 화전놀이를 한다고 했어요. 나다는 뭐래요? 사대부가의 남성이 강호, 자연에서 지내는 상황을 보여준대요. 자, 유교적 가치 내면화 이거는 뭐예요? 뭐 내용 읽을 때 도움은 안 되니까 퍽킷하고 바로 가와 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좀 가볍게 좀 빠르게 가보자면은 쭉 너무 좋아요. 너무 자연이 지금 날씨 너무 좋으니까 우리가 빨리 놀러 가자라는 얘기입니다. 넘어갈게요. 오케이 놀러 가고 있어. 올라가서 좌우 풍경 둘러보니 수양산 같은 금오산 충신이 멀었거든. 어떻게 저렇게 푸르를까? 황하 같은 낙동강은 성인이 나시련가? 어떻게 저렇게
말냐. 근데 이제 구경 그만하고 화전터로 내려와서 자 정관이 소뚜껑입니다. 밑에 나와 있어요. 빈천이야 정관이야 시냇가에 걸어놓고 화전을 지져놓고 재밌게 놀자. 야 소뚜껑이고 뭐고 그냥 일단 시냇가에 걸어놓고 뭐 하자는 거예요? 화전 지지면서 놀자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거 많이 어려워하더라고요 애들이. 많이 어려워하는데 제가 경로를 두 가지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방금 한 것처럼 어느 정도 여러분이 스토리 파악, 내용 파악이 어느 정도 제가 방금 한 거 정도는 좀 했다고 쳐봅시다. 자 그러면 시냇가에 정관을 걸어놓는 거. 시냇가에 정관을 걸어놓는 게 뭐예요? 소뚜껑을 시냇가에 걸어놓고 뭐 하러 가자는 거예요? 주방용품이잖아요 소뚜껑이. 이걸 그냥 시냇가에 걸어놓고 뭐 하러 가자는 거예요? 화전놀이 하러 가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상적 생활 공간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딥하게 어느 정도 해석이 됐다 쳤을 때 관련이 아예 없는 거예요 맥락이랑. 왜? 시냇가에 소뚜껑을 걸어놓는다는 건 이게 부엌일이고 이게 소뚜껑이잖아요. 그럼 일상적 생활 공간은 소뚜껑이고 이게 부엌일 아니에요? 왜냐 얘는 지금 놀러 가는 거니까. 얘 일상적으로 노는 거 아니잖아요. 조선시대 여성 화자가 일상적으로 놀러 다닙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 정도 해석이 됐으면은 여기서 그냥 맥락상 와 완전 개소리구나 하고 발견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1번 경로 뭐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해석이 됐을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일상적 생활 공간이 맥락적으로 아예 아닌 거예요. 왜? 얘는 지금 놀러 가는 애니까. 일상적인 그런 부엌일인 솥을 걸어놓고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얘는 놀러 가는 아이니까. 일상적 생활 공간이 뭐 하는 거예요?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다른 경로로 2번 경로 드릴게요. 여러분이 뭔가 이 정도로 딥하게 해석이 잘 안 됐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여기를 읽었을 때 그냥 이렇게 읽은 거야. 그냥 이렇게 읽었는데 빈천이야 정관이야 시냇가에 걸어놓고 뭐 소뚜껑을 시냇가에 걸어놨다. 뭐 그 다음에 놀러 가려고 하는구나. 뭐 이렇게까지 봤어요. 봤을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시냇가에 정관을 걸어놓는 그냥 일방적 행위죠. 시냇가에 그냥 소뚜껑을 걸어놓는 거랑 자연에 머물고자 하는 거랑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보세요. 시냇가에 정관을 걸어놓는 거랑 자연에 머물고자 하는 거랑 무슨 관련이 있어요? 자, 자연에 머물고자 한다는 건 뭐예요? 얘가 자연을 좋아하고 나 여기서 계속 살 거야. 여기서 계속 나는 일생을 보낼 거야 라고 하는 이 뉘앙스죠. 자연을 머물고자 하는. 근데 시냇가에 그냥 소뚜껑을 띡 걸어놓는 거랑 무슨 상관이 나요? 해석이 어느 정도 안 됐을 때 자연에 머물고자가 맥락적으로 어때요? 완전히 관련이 없는 거죠. 근데 아이들이 이런 실수를 합니다. 자, 요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는 좀 추가적인 설명이에요. 이렇게 해설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해석이 어느 정도 방금 한 것처럼 얘가 놀러 가는 거구나. 얘가 자연으로 놀러 가는 거구나 정도로 해석을 했을 때는 여거랑 자연에 머물고자랑 관련이 있는 거냐 그러면. 그 정도까지 네가 해석이 된 상황이면은 이 시냇가에 정관을 이 소뚜껑을 걸어놓는 거랑 자연에 머물고자 하는 거랑 관련이 있는 거냐 이렇게 질문하는 애들이 있어요. 자, 뭔 소리냐면은 시냇가에 소뚜껑을 걸어놓고 얘가 뭐 하러 가자는 거야? 야, 그냥 시냇가에 소뚜껑 걸어놓고 우리 빨리 자연에서 화전놀이 하고 놀자 이 얘기잖아요. 자연에서 화전놀이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소뚜껑을 걸어놓고 자연으로 얘가 놀러 가는 거니까 자연에 머물고자 하는 게 충분히 관련이 있지 않나요? 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는 대답을 해줘. 아니다. 쌤은 사실은 요거를 읽고 올바르게 좀 해석을 잘했어도 이게 관련이 없다라고 봐야 된다. 쌤은 확 느껴졌다. 너네도 그게 느껴졌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힘들 것 같기 때문에 일단 이 두 가지 경로를 드리는 건데 좀 더 완벽하게 하자면 이게 제대로 해석이 됐어도 앞에 것도 앞에 것 일상적 생활 공간도 일상적 생활 공간이지만 이것도 틀린 거예요. 왜냐? 정확하게 판단해 보십시다. 맥락과 자연의 자, 요 부분의 맥락이 뭐예요? 그럼 결국에 좀 최대한 단순화해서 부엌일 꺼지고 소뚜껑 그냥 걸어놓고 자연에서 화전놀이 하러 놀러 가자가 포인트인 거예요. 놀러 가자가 계속 이 지문의 포인트인 거예요. 전체 맥락적으로. 근데 여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자연으로 놀러 가자건 뭐건 놀러 가자가 포인트인 거예요. 근데 자연에 머물고자 하는 건 뭐예요? 얘가 여길로 놀러 가자. 그러니까 좀 일시적으로 놀러 가자가 아니라 자연에 머물고자는 뭐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얘가 놀러 가려고 여기 걸어놓는 게 앞으로 계속 얘가 머물고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여러분이 이 머물고자를 너무 추상적이고 약한 단어로 만만하게 보는 것 같은데 이 자연에 머물고자 한다는 건요. 좀 이 뉘앙스가 어때요? 좀 이 생애를 내가 여기에 좀 머물겠다라는 뉘앙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놀러 온 게 아니라 여기에 계속 뭐가 머물고자 하는. 예를 들어 앞내에 고기를 낳고 뒷매에 약을 캐는 것처럼 내가 여기에 계속 머물고자 하는 뉘앙스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올바르게 해석을 했어도 어때요? 자연에 머물고자와는 어때요?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시냇가에 그냥 소뚜껑을 걸어놓는 애초에 이 행위이기 때문에 여기 걸어놓고 우리 빨리 놀러 가자라고 제대로 해석을 했어도 얘가 자연에 머물고자와는 관련이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30번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여러분이 실전적으로 할 수 있게 제가 사고 과정을 총 2가지 경로로 정리를 해드렸어요. 좀 딥하게 해석을 했을 때는 일상적 생활 공간이 맥락과 완전히 관련이 없고, 딥하게 해석이 안 됐을 때는 저 행위에 집중해서 소뚜껑을 걸어놓는 행위 자체가 자연에 머무르고자 하는 행위랑은 전혀 관련이 없지 않나 라는 2가지 해석의 경로를 제시를 해드렸고, 그리고 딥하게 해석을 한다고 해도 이 자연에 머물고자가 맞는 선지는 아니다. 왜냐? 자연에 머물고자라고 하는 뉘앙스가 이 상황에서는 강하게 느껴지는 좀 센 단어에 가깝기 때문이라고 제가 일반화를 해드렸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자, 센 단어 vs 약한 단어 34번을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솔직히 막 엄청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읽었죠? 자, 꽃갈참봉이랑 그래서 양덕영감이랑 순사한테 이렇게 끌려가는 거죠. 자, 치전이가 죽었어 하고 놀라는 소리도 그 중에 들렸다. 그럼 갈태건 당신도 갑시다 하며 순사가 꽃갈참봉한테 말하는 거죠. 부자를 다 데리고 갈 눈치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꽃갈참봉과 양덕영감이 아빠와 아들인가? 뭐 요 정도는 알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것까지 뭐 그냥 넘어가도록 합시다. 뭐 몰라도 되고 이거는 꽃갈참봉이 나중에는 허리를 굽실거리며 좀 비굴하게 나왔나 봐요. 근데 끝끝내 고집을 세우고 부자의 옷을 내어다가 입혀서 앞장 세우고 주제소도 여러분 파악할 수 있어야 되죠.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경찰서로 데리고 간 거죠. 일제시대. 경관의 앞에는 상전 하인이 없었다. 자, 보세요 여러분. 경관의 앞에는 상전 하인이 없대요. 경관이 뭐예요? 일제시대일 때 이제 순사겠죠. 이 사람 앞에는 상전이고 하인이고 없는 거야. 자, 그리고 34번에 3번 선지로 넘어가 봅시다. 자, 일단 보기 문제니까 보기부터 읽어본다고 했을 때 이 작품은 전대의 전통과 근대의 가치관이 혼재된 시기에 엄격한 상하관계에 기분한 신분제도가 혼란해지는 사회상을 잘 담고 있다고 합니다. 신분제도가 혼란해진다고 했습니다. 자, 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이거 보고 3번 그냥 맞다고 생각한 사람은 반성해야 됩니다. 경관의 앞에서는 상전 하인이 없었다는 것에서 당시 작용했던 새로운 권력으로 인해 기존 신분제의 엄격한 관계가 역전된 혼란상을 볼 수 있겠군. 여러분 이거 뭐가 틀린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이 보기 이거 그냥 맞다고 생각한 사람은 이런 식으로 판단을 했을 거예요. 보기에서 신분제가 혼란해진다고 했으니까 뭐 이런 얘기도 대충 맞는 얘기가 아닐까? 아니죠 여러분, 아니죠. 왜요? 새로운 권력은 맞을 수 있죠. 왜? 경관이 새로운 권력은 충분히 맞을 수 있으니까. 근데 기존 신분제의 엄격한 상하 관계가 역전. 자, 여러분 역전이 포인트입니다. 제가 뭐라고 했죠 여기서? 센 단어 vs 약한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러분 역전은 어떤 단어예요? 제가 센 단어로 제일 많이 말하는 건 물론 지향이기도 하지만 뭐 반대되는 이제 좀 추상적인 단어로는 뭐 이것도 상황에 따라 센 단어랑 약한 단어가 달라지긴 한데 작년 25년 6월 현대시 선지를 봤을 때 내포가 상대적으로 약한 단어였고 지향이 상대적으로 센 단어였습니다. 자, 근데 이런 상황적인 판단을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이 3번 선지 안에서 이 역전이라는 단어를 봤을 때 어떻게 느껴지나요? 굉장히 구체적이고 어때요? 직관적으로 센 단어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그게 느껴졌으면 반은 성공한 겁니다. 자, 뭔 소리냐? 여러분이 3번 선지가 이 보기 때문에 좀 헷갈렸을 수는 있어요. 신분제도가 혼란해진다고 하긴 했으니까. 근데 여기서 역전이라는 이런 세고 추상적인 단어를 보고 뭔가 좀 꼬름했어야 돼요. 뭔가 반응이 왔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 너무 센 단어니까. 여러분 역전이 뭐예요? 역전이 요렇게 원래 있는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뀌어야 되는 거죠. 뭔 소리냐면 이 선지에서 상전 하인이라는 게 있을 때 상전과, 자 보세요, 원래 있었던 상전과 하인이 위치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무슨 소리냐면 어떤 상황이 있어야 되냐면은 무슨 양반이랑 노비가 있을 때 뭐 노비가 뭐 돈이 많아져서 더 세지고 양반이 그지꼴이 돼야지 저 역전이라는 단어가, 저 센 단어가 맞는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건 무슨 상황이에요? 경관이, 저 순사가 원래 약한 사람이었나요? 그건 절대 아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상황이 맞으려면은 순사가 막 당했어야 돼. 근데 애초에 말이 안 돼. 순사가 뭘 당해요 여러분, 일제강점기에서. 애초에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이. 역전? 경관의 앞에서 상전하인이 없었다는 거는 경관이 이제 꽃갈참봉이랑 양덕영감이라는 이 옛날에 상위에 있던 사람들을 끌고 가는 거지. 새로운 권력으로 인해 기존 신분제의 권력자의 위상이 낮춰진다, 뭐 이건 맞겠지만 상하 관계가 역전이라는 말은 역전이라는 단어가 너무 세기 때문에 어때요? 상전과 하인이 뒤바뀌는 상황이 나와야지만이, 나오는 게 역전된 상황이 나와야지만이, 역전된 상황이
즉 꼭 필요해야지 이 선지가 맞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는 도저히 택도 없는 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뭐다? 이걸 잘 기억하세요. 실전적 사고 과정은 뭐냐면요. 저 역전을 보고 제가 맨날 말하죠. 센 단어 vs 약한 단어. 굉장히 너무너무 센 단어기 때문에 저기서 반응이 왔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저기서 반응이 와서 사고의 전개가 이루어져가지고 이 상황 판단이 돼서 틀린 단어로 알 수 있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자, 그럼 여기까지 저희가 한 게 문학에서 일치불일치 이제 18번 33번 일치불일치 찾아봤고요. 일반화도 시켰고 그다음 산문류 초반의 인물관계 좀 복잡하게 나올 때 정리하자를 이야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센 단어 vs 약한 단어. 자, 34번을 통해서 34번에 이제 역전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아봤다. 뭐 역전이라는 단어를 보고 바로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저 단어에서 좀 뭔가 이상한데? 를 좀 감지를 하고 좀 꼬름한 느낌이 들면서 어때요? 그 다음 사고 과정이 이어졌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제가 이 6평 문학에서 좀 오답률이 높은 선지들 그리고 우리가 좀 일반화해서 이 수능을 대비해서 정리할 수 있는 좀 모든 경우의 수를 제가 다 정리를 해드린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다시 정리하자면 문학에서는 뭐예요? 일치 불일치 상황. 문학에서의 일치 불일치 상황 해결법이었죠. 뭐였죠? 선지가 1번부터 5번까지 동그라미가 5개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넘어갔다가 그 페이지 안에서 1번부터 5번까지 있다 했을 때 1번부터 5번까지 문제가 있다 했을 때 2번에서 내가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 5개 상황이 나왔다면 3, 4, 5번까지 쭉 풀어주고 다시 2번으로 넘어와서 일치 불일치 위주로 선지를 찾아보자 라고 했죠. 예시로서는 이번 9평 18번에 이 주체를 구분하는 거. 이화가 벤 게 아니라 군사들이 다 벤 것이기 때문에 이화가 뱉다고 한 건 틀린 거구나. 일치불일치적으로. 그리고 33번 현대소설에서 이거 되게 세게 물어봤죠.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게 아니었죠. 일부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치전이 죽었다는 사실을.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일부 등 수 확인을 해주자. 뭐 요런 태도와 그다음에 일치불일치로서의 주체 구분과 모든 일부 등의 수 확인이라는 어느 정도 일반화를 저희가 짚고 넘어갈 수 있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대소설에서 산문류 뭐 고전소설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 2025년 6월 작년 6평이죠. 이대봉정 같은 경우도 초반에 굉장히 인물관계 파악이 어렵게 나왔고 뭐 그 외에도 너무너무 많았죠. 이럴 때는 반드시 머릿속으로 정리를 하고 가야 된다. 그냥 헐레벌레 읽으면서 넘어가면은 큰일 난다. 망할 수도 있다. 이거 정리 들었고요. 그 다음에는 센 단어 vs 약한 단어. 제가 좀 딥하게 강조하는 거죠. 센 단어는 뭐였죠? 굉장히 구체적인 단어. 그리고 약한 단어는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 이 논리는 뭐였냐면 구체적인 굉장히 센 단어는 정답의 근거로 만들기가 굉장히 쉽고 즉 적절하지 않은 선지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 굉장히 약한 단어, 추상적인 단어일수록 굉장히 적절할 선지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잘 안 틀릴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이거는 예시로 34번에 역전이라는 단어가 어때요? 굉장히 센 단어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꼬름함을 느끼고 다음 사고 과정의 스텝을 짚고 넘어갈 수 있었어야 된다라는 것으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진짜 정석적으로 제가 맨날 강조하는 거. 문학에서 문제 유형은 총 2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 맥락으로 풀리는 거. 맥락, 스토리적인 부분으로 풀리는 거. 두 번째, 일치불일치, 사실 일치불일치, 팩트적인 부분으로 풀리는 이 2가지 유형으로 나눠지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중 맥락에서 맥락과 관련이 없어서 이 선지의 말이 맥락과 이 선지의 앞부분, 즉 지문의 말과 이 선지의 뒷부분이 맥락적으로 관련이 없기 때문에 틀린 선지. 이거 제가 정석적으로 맨날 나오고 강조하는 건데 24번, 30번을 통해서 같이 봤습니다. 어려운 이유는 뭐였죠, 여러분? 여러분이 맥락과 관련이 없는데도 자꾸 여러분이 억지로 관련을 짜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워진다고 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는 방금 24번과 30번을 통해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30번은 제가 여러분이 좀 어려워하셔서 해석의 경로를 좀 해석을 어느 정도 잘했을 때와 잘 못했을 때 2가지 모두 사고 과정의 경로를 제시를 해드렸고요. 해석이 됐을 때 그럼 이 자연에 머물고자가 해석이 잘 됐을 때 이 자연에 머물고자가 맞느냐 틀리냐까지도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게 좀 완벽하게 해설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 정도까지 하고 오늘 이제 9평 수업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 이외의 선지들은 사실 더 볼 게 없었어요. 좀 생각할 게 없었고 그냥 몰입해서 잘 읽었으면 자연스럽게 풀 수 있는 거. 최근에 단어의 표면적 의미 함정이 제가 이것도 강조를 많이 드렸죠. 단어의 표면적 의미 함정. 이게 진짜 나오면은 맨날 문학에서 오답률 1위를 찍잖아요.
단어의 표면적 의미 함정. 근데 이게 평가원 기출 제외하고 그러니까 이제 6, 9평 제외하고 수능으로만 봤을 때는 신기하게 짝수에만 나왔더라고요. 20년 수능에 이제 현대시 첫 번째 개념어 문제에서 나왔고요. 그다음에 22년 수능에 현대시 그리고 수필이 섞여 있는 문제였는데 그 중에서 보기 문제 그리고 보기 바로 전 문제에 2연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24년에 그 이제 화항국어 기억나시나요? 34번 문제 겸양 그 문제로도 단어의 표면적 의미 함정이 나왔고요. 25년 수능에는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홀수 수능에 안 나오는데 짝수 수능에는 경련으로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22년에서 24년 넘어가는 그때 23년 6, 9 수능, 그 다음에 24년 6월, 9월까지 5연타로 안 나오다가 24년에 갑자기 뚝 등장했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25년 수능, 그러니까 24년 9월, 25년 수능, 올해 6, 9에 다 표면적 의미 함정이 안 나왔어요. 근데 이게 좀 충분히 다시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표면적 의미 함정은 제 교재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 교재 반드시 보시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제대로 된 킬러 문제인데 이거는 사실 안 나왔어요 이번에. 그리고 되게 특이한 사고 과정. 작년 6평 현대소설 그 세 번째 문제처럼 굉장히 특이한 사고 과정은 또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 아버지의 땅처럼. 진짜 정석적으로 오답률이 약간 높아질 만한 거. 제가 진짜 맨날 말하는 거. 맥락과 관련 없는 거. 그 다음에 센 단어 vs 약한 단어로 사고 좀 꼬름한 거 느끼고 시작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 일치불일치 넘어갔다가 돌아와서 찾아보는 거. 뭐 주체 구분하는 거, 수학이나는 거 전형적으로 충분히 조금 오답률이 조금 높아질 만한 것들을 여러 개를 놨다 싶은 것 같습니다. 진짜 특이한 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등급 컷이 막 86, 88 엄매는 그렇게 낮더라고요. 그렇게 나온 이유는 그냥 화작이랑 엄매가 둘 다 어렵게 나와서 그런 것 같고 독서도 되게 쉬웠고 문학도 뭔가 특이한 사고 과정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요거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정리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번 6월, 9월에는 안 나왔지만 단어의 표면적 의미 함정 제 교재에 제가 일반화시켜서 전부 다 정리해놨죠. 20년 수능 그 다음에 21년 9월 만능 고전시가 만능 지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22년 6월 9월 없었고 22년 수능에 나온 아까 말씀드린 거 있었고 그 다음에 23년 6, 9 수능 전부 없었고요. 24년 6월 9월 모두 없었고 24년 수능에 나왔던 그리고 25년 6월에도 나왔던 네, 그 단어의 표면적 의미 함정 이게 무조건 나오면 오답률 1위 지키니까 좀 경련으로 또 짝수 해일 때 분명 나올 것 같으니까 이번 수능 때 이것도 방심하지 말고 반드시 준비하도록 합시다. 네, 이제 9월 해설 강의이자 좀 9월 분석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